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바뀌시는 거를 보니까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아니십니까? 나는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엉뚱한 뭔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하니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상습적으로 그러면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자, 주장해놓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 정말 피해 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좀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추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정말 불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정말 나중까지 그렇게 미룰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손실 보상 없는 손실 보상법을 작년 7월에 그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손실 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얘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50조를 좀 추경을 보내라고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17조 정도의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서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주장을 들으면 제가 정말 황당한데요. 재원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억지를 쓰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네, 심상정 후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뭐 국힘 정부라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뭐 170석 그 여당이 이렇게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그냥 방관하시다가 또 여당 후보로서도 지금 이 집권당의 그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한번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좀 듣고 와도 네, 되겠습니까? 듣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상정 후보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이재명 후보님도 짧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의견을 물어봐요.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 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자,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잠시만요.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 총량제 토론은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지정을 봉쇄를 해도 하십니까?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의 의무가 있는 네, 시간 네. 총량제 토론은 그래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좀 지키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이죠. 자, 심상정 후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짧게.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은 제가 제일 먼저 서두에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윤석열 후보님 저한테 많은 지적을 하고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안 주셔서 이제야 굳이 반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매 사망률 제일 낮았고 감염자 제일 적었고 경제 회복률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까지 폄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압수수색 신천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의 성과를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지적 하나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나름 진화를 해서 과거에는 치명률이 높은 굼뜬 큰 존재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작아지고 빨라지고 대신 치명률은 낮은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 체계를 통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원천 봉쇄가 어렵게 됐다. 보로 홍수의 물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죠. 이럴 때는 보를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방역 자체를 이제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꿔야 되고 뭐 3차 접종까지 맞춰서 위험성이 떨어지면 밤 12시까지 이용업소들 이용해도 상관없겠지요. 저는 이런 점들이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관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다 승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방해만 하지 마시고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새 후보님은 시간을 다 쓰셨고요. 윤 후보님 11초 남으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 바뀌시는 거를 보니까 오늘 그 선언하신 그 내용도 과연 그 지켜질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자, 네 분 모두 주어진 발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고 성불평등은 현실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주 부분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아니면 좀 딴 생각을 하시다가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그 대통령의 그 뉴딜 정책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제 정책의 모델로 제시를 하셨는데 결국은 국가가 주도해서 많은 재정을 쓰면서 어떤 강력한 그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말씀인데 그 당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쓰던 당시에는 금융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 이런 식의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 투자는 오히려 민간의 구축 효과로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같은 생각을 또 원래 잘 바꾸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바꾸는 거 어떠십니까? 이유는 보시죠. 잠시만요. 네. 지금 안철수 여기에 대해서요. 후보님이 발언권 신청하셔서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자꾸 음해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아까 그 여성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대답 안 하는 건 결국 나이가 잘못 말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거 두 번째 잠깐만요. 두 번째 제가 오히려 우리 윤 후보님 저번에 원래 거래세 폐지한다 그랬다가 양도세 폐지로 바꿨죠. 또 여가부 조정한다고 하다가 폐지로 갑자기 또 바꿨죠. 저는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 약속 95% 이상 3개 임기 동안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아까 루즈벨트 얘기하셨는데 이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이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그런데 이게 미국의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또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루즈벨트의 정책을 사실은 많이 모방해서 지금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랬지 만약에 뉴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후보의 말씀이 맞으면 루즈벨트는 유명할 이유가 없죠.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가 주도의 기업 활동하고 국가가 인프라 구축, 교육 개혁, 규제 자율화, 과학기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글쎄 뭐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시간을 좀 쓰기가 좀 뭐한데 네. 예,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발언권 드리고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게 브라질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혹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를 고민하시면 정치 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뭐 검찰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진짜 뭐 뭐라더라?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면 하시니까 네, 그건 나중에 그런 확인하기로 식의 하고요. 뭐 저게 두 번째로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우리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대체? 다시 경제 혼란 오겠지요. 지금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경제는 좋은 환경보다 안정된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투자를 결정하죠. 그런 면에서 경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좀 해보시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 발언권은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신청하셨는데 먼저 듣고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저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엉뚱한 뭔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하니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자체가 혹시 거짓말 더 아닙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그러시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상습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거짓말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안철수 후보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예, 윤석열 후보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뭐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6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23초 남아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14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자, 이재명 후보님도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그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 답을 못한 게 있는데 뭐 화천대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김만배하고 뭐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이 국채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국채는 뭐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고 또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거다. 또 국채를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의 적정 수치를 좀 그 보고 계시는 건지 한번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됩니다. 이유는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거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때문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주도권이니까 말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국채 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안 하셔서 얼마든지 하면 지금 당연히 안 말씀하시는 되지요. 거 보니까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아니 뭐 오른 내가 주머니에서 언제 왼 그렇게 주머니로 말했어요?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나 똑같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은 저 국민의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대장동의 그 성남시 주민이나 그 저 재산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강제 수용당해서 약탈됐다 이러면은 아니 뭐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가 뭐 세금 거둘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국채 발행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국채는 도대체 GDP 대비 몇 % 정도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냐 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제가 언론에서 그분이 봤고요. 이재명이다 수없이 자, 주장해놓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그러면 뭐 계속 질문을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이 토론이 안 되네. 그럼 몇 프로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아직 퍼센트는 그 얘기 안 본인은 하시고. 몇 퍼센트가 답이라고 제가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낮다,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그 전에 하셨는데 이 가계 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 가계소득 이전을 해줘서 이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 거를 봤거든요. 페이북에 올린 거를. 그런데 가계소득 이전이라는 거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뭐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가계부채를 갚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국가의 지출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금 지원도 있고 물적 지원도 있고 제도상 지원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 지출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이렇게 발행해 준다라는 그런 건 매우 유치한 생각이고요. 지금 후보님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르다. 국가 부채비는 지나치게 낮고 가계 부채비는 너무 높으니 외국만큼의 가계소득 지원을 좀 하자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하나 또 여쭤볼게요. 네. 그 국채는 뭐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이 됐을 때 뭐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또 외채 그 차입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투매 안 합니까? 이거 다 투명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자본이 이제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실물과 금융 모두 이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 국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마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준은 높은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다른 나라는 됐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 기축통화 국가인 잠시만요, 경우와 윤 후보님. 네. 제가 반드시 2명 네, 이상의 할 후보에게 겁니다. 질문해야 네네. 된다고 했는데 지금 1분 17초 네네. 남았습니다. 네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축통화 그 국가가 아닌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몇 차례 물어보니까 계속 딴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검찰이 수사를 뭐 다 했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아, 당연히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주식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그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뭐. 네.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엄청나게 훼손하죠, 그죠? 훼손하는데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특정 소수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는 거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어서 그래서 민간의 개발 허가해 주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그 안에서 공공 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 개발하더라도 거기다 엄청난 부담금을 주어서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3억 5천 들고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1조 가까운 수익을 번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뭐 범죄자들끼리 지들끼리 떠들고 뭐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뭐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런 뭐 지들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그분이 네, 시간이 돼서 아니 뭐 조재현 대법관이면은 뭐 자 시간이 돼서 제가 우리 끊겠습니다. 후보님은 면책되는 네. 겁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첫 번째로 부산저축은행 아까 첫 번째 전제가 그겁니다. 이득 3억 5천이 아니고 투자 금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왜 3억 5천이라고 하세요?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두 번째로 대답을 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나 질문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범죄 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피해를 줬잖아요. 개발 못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더 뺏었고 5,800억 더 뺏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윤 후보님 가족은 집 팔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김만배 핵심, 영장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 남욱, 12년 동안 CR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거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아,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그건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잠깐만. 분만 자, 빼놓고. 30초 답변 네.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질문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냥. 아니 뭐 자기 편끼리 하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살아나갈 사람들인데 실체가 있으면은 벌써 했겠죠.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놔뒀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뭐 저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개발 허가해주고 개발 이익 다 민간이 가지게 해줬지 저처럼 공공개발하려고 시도해서 5천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요?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후보님 나온다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주치가 안 지금까지 지키는 없는 거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신 대통령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우리 윤 후보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 있죠? 가상자산 시장에 저는 토지 개발 이익을 국민들한테 전부 부여해가지고 그걸 가상자산으로 전 국민한테 준 다음에 개발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면 아예 이런 개발 이익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발 이익 자체를 전부 환수하는 방식을 저희는 동원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